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단 1분 만에 저는 시동생을 바로 해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99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제 뺨 위로 이상하리만치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온몸의 근육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꿈도 꾸지 않고 전화벨 소리나 문에서 달그락거리는 열쇠 소리에 놀라 깨지도 않으며 정말 깊은 잠을 잔 첫날이었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슴 위에 놓인 A사 용지 한 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도 중요한 사업 계획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 줄의 타자, 글씨와 법원의 새빨간 도장이 찍힌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혼 증명서, 해방의 증명서였습니다. 베란다 밖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옆머리가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 제 영혼 전체를 데우는 듯 했습니다. 10년, 소위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온 기나긴 10년 동안 저는 현명한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 그리고 시댁 식구들 눈에는 후한 ATM기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와 저 없는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지새우던 수많은 밤들에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와 비이성적인 요구, 그리고 뻔뻔할 정도로 의존적이고 게으른 시동생에게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희생이며 평화로운 가정을 위한 대가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이었고 아름다운 옷을 걸친 지상의 지옥이었습니다. 이혼 결정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밤 동안 속으로 삼킨 눈물과 결코 아물지 않을 마음속 무수한 상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우연히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통화를 엿들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아들에게 제가 땀과 눈물 그리고 청춘을 바쳐 이룩한 회사의 지분을 빼앗을 방법을 찾으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쟤는 내 아내잖니. 제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지. 여자가 무슨 대표는 대표야. 그냥 집에서 남편이랑 애나 돌보게 하고 큰일은 남자가 해야지. 네가 경제권을 꽉 쥐고 회사를 손에 넣어야 제가 네 소나기에서 못 벗어난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제가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그 남자는 그저 순순히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제가 그저 그들 가족이 마음껏 파먹을 수 있는 도구, 젖소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우고 이혼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시선은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저 너머의 허공을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숨도 부당한 짐도 없는 새로운 장이. 저는 온전히 제 일에 집중하고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가거나 혹은 그냥 이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평화로운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저에게 속한 제가 주인인 미래를 억눌렸던 시간 끝에 첫 번째 미소가 저도 모르게 입가에 피어났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고 제 마음도 참 맑았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보기 드문 평화를 만끽한 후 저는 차를 몰아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늘 그랬듯 분주하고 전문적인 업무 분위기가 제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제 세계이고 제 성과이며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
제 모든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특히 민호 같은 기생충에게 이것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익숙한 대표이사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사내 전화로 인사팀 김 부장님을 호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김 부장님, 잠시 제 방으로 와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몇 분 후, 김 부장님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회사를 처음부터 일군 사람 중 한 명으로 제가 깊이 신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제 가정사에 대해 어렴풋이 들었을 겁니다. 앉으세요, 부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부장님을 부른 건 결정사항을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영업팀의 박민호 씨와의 근로계약을 공식적으로 종료할 겁니다. 김 부장님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게으르고 지각과 조퇴를 밥 먹듯 하며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제 시동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닌지. 전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요. 능력 부족에 불성실한 근무 태도, 잦은 사규 위반까지. 더 심각한 건 경쟁사의 고객 정보를 팔아넘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계속 회사에 둘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 주시고 급여와 수당도 모두 정산해 주세요. 모든 일은 오늘 오후 안으로 깔끔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김 부장님에게 얇은 서류철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조용히 수집해온 민호의 비행에 대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부장님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전 남편 민준이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분명 민호가 바로 전화를 걸어 고자질했을 겁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민호를 해고할 수가 있어? 걔 내 동생이잖아. 민주는 체면도 차리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어쩌면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여긴 내 회사지. 당신이 와서 소리 지를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직원을 해고했을 뿐이에요. 당신 뭐 불만이라도 있나요?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건 민호를 벼랑 끝으로 모는 거고 내 얼굴,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민준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체면? 당신이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려? 당신 어머니가 내 회사를 빼앗으라고 부추길 때 내 체면은 생각했나요? 당신 동생이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 정보를 팔아넘겼을 때 그놈이 내 체면을 생각했냐고요? 당신들은 날 뭘로 본 거예요? 쉽게 속아 넘어가는 바보? 아니면 지칠 줄 모르는 돈 찍는 기계? 제가 뱉는 말 한마디가 민준의 값싼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혀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래도 걔는 내 동생인데 네가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는 없잖아. 난 충분히 인정 베풀었어요, 민준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와 마주섰습니다. 그 죄목이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내가 당신 가족이었던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체면이에요.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일해야 하니까. 제가 문 쪽을 가리키자 민주는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늘 순종적이고 인내하던 눈앞의 여자가 이토록 낯설고 단호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제 가슴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제 선의를 짓밟아 왔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공정함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민주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애원과 원망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시댁의 모든 잘못을 감싸줘야 할 의무가 있는 아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부부였잖아. 나랑 우리 가족을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나오면 어머니랑 민호는 어떻게 살라고? 민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옛 정에 호소하는 부드러운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씁쓸하고 지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수, 난 당신들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민준 씨, 당신들이야말로 나를 외부인, 무급 가사 도우미, 판에도 마르지 않는 금광처럼 대했지. 당신 어머니와 민호가 어떻게 살지 걱정된다고요? 그럼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 있나요? 저는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힘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앉아요.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 당신 눈에 내가 왜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려줄 테니. 민주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가 조용히 감내해야 했던 모든 수모를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기억나요? 당신 어머니는 내가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라고 했지. 서울 토박이에 시내에 집까지 있는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반면에 나는 지방에서 올라와 겨우 자리 잡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분수를 알고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었고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지. 나는 하루 종일 죽어라 일하고 저녁에는 부엌으로 달려가 요리하고 집을 치웠어. 당신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따뜻한 밥상에 앉기만 하면 됐지. 주말에 내 친구들이 놀러가고 스파에 갈 때 나는 집에서 20살이 넘도록 게으름만 피우는 시동생 옷까지 포함해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 했어. 내가 불평 한마디라도 했던가?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회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진짜 비극이 시작됐지. 당신 어머니는 내가 돈을 버니 시댁을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흘리기 시작했어.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들였고 새 TV, 냉장고, 세탁기를 사야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냈지. 인딘, 아르, 민호가 비싼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고 해서 돈을 줬고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나였어. 매달 우리 부부가 따로 밥을 먹는데도 당신 어머니에게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들여야 했지. 그렇게 최근 2년 가까이 당신 가족에게 쓴 돈이 1억 원이 넘어. 그건 길바닥에 널린 나뭇잎이 아니라 내 피 같은 돈이라고. 그리고 민호, 당신이 그 애를 내 회사에 꽂아달라고 했지. 나는 망설였지만 당신 체면을 생각해서 동의했어. 그런데 걔가 뭘 했지? 지갑과 조퇴는 기본이고 근무 시간에는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만 했어. 업무 효율은 제로였지. 그러면서 자기가 대표 동생이라며 동료들에게 갑질까지 했어. 내가 당신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당신은 늘 어리다, 철들 거라며 무시했지. 그리고 그놈이 철들어서 한 짓이 뭔지 알아? 경쟁사에 고객 정보를 팔아넘겨서 우리 회사를 거의 망하게 할 뻔했어. 말해봐, 내가 더 이상 그놈을 감싸줄 수 있겠어? 그리고 당신 어머니,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척했지.
하지만 등 뒤에서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내가 돈만 아는 못된 며느리라고, 남편 길을 죽이고 애도 못 낳는다고 욕했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당신을 버릴까봐. 그래서 당신에게 내 회사를 빼앗으라고 부추긴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마침내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사이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건 그들이 한 짓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야. 당신은 내 남편이었지만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어. 당신 어머니가 잘못하면 엄마는 늙으셨으니 네가 좀 참아라. 당신 동생이 잘못하면 걔는 철이 없으니 네가 누나니까 이해해줘. 당신은 항상 나에게 인내하고 희생하라고만 했어. 그게 내 책임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지. 내 감정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힘든지 상처받았는지 물어본 적 있냐고? 아니, 단 한 번도 없었어.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민준의 무거운 숨소리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저는 다시 평정을 되찾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이 진흙탕에서 나 자신을 구출하는 것뿐이야. 나와 당신 가족의 관계는 이 결혼과 함께 끝났어.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말을 마치자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모든 울분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마지막 해명이었습니다. 제 결정에 대한 해명이자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명확한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힘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인생의 낡고 누렇게 바랜 한 페이지가 공식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준의 뒷모습이 떡갈나무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서 복도를 따라 멀어지다 이내 사라지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고 아쉬움도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이상할 정도의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수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바위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숫자와 서류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휴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내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다. 아주 특별하게 기념해야 해.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일찍 퇴근하겠다고 알리고 남은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함께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슬픈 기억과 인내의 흔적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도심의 한 고급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돈으로 직접 사둔 아파트로 일종의 비상금이자 제 자신을 위한 퇴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모릅니다. 아파트는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발코니가 있는 25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과 바람이 밀려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다소 차갑고 고요했던 공기를 몰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 취향대로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사람을 고용해 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욕조에 거품 가득한 뜨거운 물을 받고 향기로운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은 채 과거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물결이 모든 피로와 울분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가볍고 깨끗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저는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입었습니다. 상쾌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활 공간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민준이나 시어머니가 너무 사무적이고 딱딱하다고 비난했던 옷들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 대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옷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와 예전에는 남들 시선이 두려워 감히 입지 못했던 세련된 옷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직접 꿀국화차 한 잔을 탔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작고 아기자기한 부엌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부엌에 들어서는 즐거움을 잊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며느리이자 아내로 살았던 세월 동안 요리는 저에게 그저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음식, 민호가 요구하는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 취향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와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틀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을 말고 차를 마시며 영화를 보다가 재치 있는 장면에 소리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주변이 너무나 고요해서 제 심장이 신나게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민준의 한숨 소리도 민호의 요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절대적인 자유만이 존재했습니다. 영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소파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은 아주 부드럽고 평화롭게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햇살 가득한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순수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일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될 삶. 이 아파트는 이제부터 저의 진정한 보금자리이자 폭풍우 속에서 저를 지켜줄 피난처이며 저 자신을 되찾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은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깨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거의 아침 7시였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방 안을 비추며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상쾌하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온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에는 긴 알림 목록이 가득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27통, 읽지 않은 메시지 50여 개. 모두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한 두 개의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전 시어머니 박 여사, 다른 하나는 민준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의 감정 변화가 마치 한 편의 다막극처럼 각 메시지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박 여사가 어젯밤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한테 들었다. 네가 민호 그만두게 했다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차근차근 얘기하렴. 성급하게 결정해서 애가 엽게 만들지 말고. 아직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척하는 말투였습니다. 몇 분 후 민준에게서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디야? 집에 들어와. 할 얘기가 있으니. 그는 이혼 서류가 그저 장난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답이 없자 메시지 빈도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의 말투도 점차 변했습니다. 이 계집애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꿍꿍이야? 돈 좀 벌었다고 이 시어미를 무시하는 게냐? 내가 한마디만 하지. 우리 민준이가 순해서 그렇지 나는 안 순해. 민호 다시 출근 안 시키면 내가 발칵 뒤집어서 내 낯짝을 다 깎아버릴 줄 알아. 익숙한 막말과 저속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자 저는 그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저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협박 메시지가 효과가 없자 연극은 비극적인 장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어머니가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죽겠다고 하셔. 민호 다시 받아줘. 마지막으로 내가 빌게. 걔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 우리 가족.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분노와 협박이 무용지물이 된 한밤중에 온 박 여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180도 바뀌어 애원과 하소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빌게. 이 어미를 봐서, 우리 민준이를 봐서, 그리고 철없는 민호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걔가 직장을 잃으면 할부로 산 차값은 어떻게 갚고, 사람들이 빚받으러 들이닥치면 우리 집안 망신은 어떡하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걔 정신 차리고 일 열심히 하도록 단단히 일러둘게. 잔대, 아가, 그래도 네가 한때는 내 며느리였잖니. 나는 너를 친딸처럼 여겼어. 그렇게 정없게 굴지 마라. 이 늙은 어미는 이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 제발 답장 좀 해다오. 서연아. 저는 모든 메시지를 훑어보았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변덕스러운 태도 변화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정중한 척하다가 협박하고 다시 애원하고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 즉 돈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녀의 가족이 저에게 한 짓에 대해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익숙한 돈줄과 의지할 곳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 말들, 그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 밖에서 폭풍이 몰아치든 말든 내 평화로운 집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저 전화와 메시지들은 그저 아득한 시절의 무의미한 메아리가 되게 내버려 두자. 내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아름다운 아침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설정하자 공간이 다시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벨 소리와 진동이 사라지고 이른 아침의 고요함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일들로 기분을 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정란 몇 개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샌드위치용 식빵 몇 조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저는 잔잔한 연주곡을 틀고 앞치마를 두른 뒤 오직 저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을 부치는 동안 고소한 버터 향이 부엌 가득 퍼지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요리하는 즐거움을 누린 지가 얼마 만일까. 시댁에 살 때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사도우미처럼 분주해야 했습니다.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챙겨야 했는데 각자 입맛도 달랐습니다. 민주는 뜨끈한 국밥을, 박 여사는 누룽지 마늘, 민호는 토스트나 라면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칭찬 한마디라도 듣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개 침묵이거나 불평뿐이었습니다. 국이 오늘 좀 짜네. 누룽지가 너무 묽잖아. 토스트에 잼은 왜 없어? 모두가 식사를 마치면 그 뒷정리를 하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찬밥 한 덩이를 급하게 먹고 허둥지둥 회사로 향했고 종종 가장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여유롭게 만들고 제가 원할 때 먹을 수 있습니다. 노른자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완벽한 계란 프라이를 바삭하게 구운 식빵 위에 올리고 옆에는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였습니다. 완벽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저는 접시를 들고 발코니로 나가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햇살은 꿀처럼 쏟아지고 바람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저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행복은 때로 그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내리고 제 보금자리를 청소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음악 소리를 조금 더 키우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침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걸려있던 커다란 결혼사진을 가장 먼저 떼어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얼마나 행복했고 또 얼마나 굳게 믿었던가. 하지만 괜찮아.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저는 사진을 창고 구석에 넣어두고 슬픈 기억을 봉인하듯 덮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옷장이었습니다. 커플룩과 민준이 두고 간 셔츠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모아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정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메랄드색의 새 침대 시트로 바꾸었습니다. 거실에는 새하얀 백합한 다발을 꽂아두었습니다. 책장을 다시 정리하며 민준이 예전에 선물했던 유치한 로맨스 소설들은 맨 아래 칸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는 경영과 자기 개발 서적들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꽂았습니다. 각각의 작은 행동들이 제 영혼을 씻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낡은 물건들을 버리는 것은 슬픈 기억들을 지우는 것과 같았고 오직 저만의 상쾌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새로운 활기로 넘쳐나는 듯했고 이는 희망으로 가득 차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제 현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한창 청소를 하던 중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저 환청이었을 뿐. 휴대폰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 전화와 메시지들에 시달린 후유증이겠지. 하지만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이 평화에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모두 마친 오후, 저는 제 자신에게 짧은 낮잠을 선물했습니다. 향기롭고 깨끗한 나만의 침대에 눕는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막 잠이 들려던 찰나,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꽤 조심스럽고 정중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저는 택배기사나 관리사무소 직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난폭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내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샀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민준 짓일 겁니다. 이 주소를 아는 사람은 그뿐이니까요. 저는 그들의 끈질김과 뻔뻔함을 너무 얕봤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치 나무 문을 부술 듯 했습니다. 이 계집애야, 귀먹었어? 문 안 열면 내가 이 아파트 전체가 내 진짜 모습을 알도록 소리 지를 줄 알아. 저는 짜증스럽게 일어나 시원한 나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렌즈로 내다보니 예상대로 박 여사와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 손을 허리에 짚은 채 입으로는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민준은 어머니 등 뒤에 숨어
난처하고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지 못하고 어머니 뒤에 숨기만 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맞은편과 옆집 이웃들이 문을 살짝 열고 쑥덕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은 정말 보기 흉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집안에 조용히 있으면 박 여사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경비원이 와서 말릴 때까지 소란을 피울 만큼 뻔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더 복잡해지고 저는 이 동네의 가십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문 열어. 돈 좀 벌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지. 너 혼자 여기서 호의호식하려고 숨어 있는 거냐고. 내 동생은 이제 곧 빚쟁이들이 차 압류하러 집에 들이닥치게 생겼는데 너 인간도 아니야? 박 여사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분노의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 끝장을 내야 했습니다.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머리를 정돈하고 얇은 가디건을 급히 걸친 뒤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저는 폭풍과 마주해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독립적인 여성, 서연이고 여기는 제 영토입니다. 저는 제 평화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킬 것입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살짝 돌렸고 무거운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지 않고 그들과 제가 대화할 수 있을 만큼만 작은 틈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발로 문을 막아 그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칠 기회를 차단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박 여사는 마치 싸움닭처럼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아, 이 요망한 것, 이제야 얼굴을 내미는구나. 평생 거기서 거북이처럼 목이나 움츠리고 살 줄 알았더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를 쳐다보다가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우리 얘기는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뭐가 끝나? 박 여사가 쏘아붙였습니다. 네, 동서될 뻔한 놈을 해고하고 걔 밥줄을 끊어놓고 다 끝났다고. 내가 오늘 시시비비를 가리러 왔다. 왜 그렇게 민호한테 잔인하게 구는 거냐? 저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조로운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누구를 해고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회사 규율을 어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을 해고했을 뿐입니다. 이건 업무적인 일이고 가족 간의 정과는 무관합니다. 이제 우린 가족도 아니지만요. 저는 일부러 아주머니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제 호칭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 내가 누굴 아주머니라고 불러?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내가 내 시어머니야. 였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린 이혼했어요. 서류상으로 명백하게요. 법적으로 저와 아주머니 댁은 이제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여긴 제 집이고 제 재산입니다. 아주머니와 민준 씨는 여기 와서 저를 방해할 권리가 없어요. 상황이 험악해지자 민준이 그제야 소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어머니는 어른이시잖아. 어른일수록 더 이치에 맞게 말씀하셔야죠. 저는 민준을 향해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를 여기로 모셔온 게 당신이죠. 당신은 누구보다 모든 걸 잘 알잖아요. 민호가 왜 해고됐는지,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사는지도 당신이야말로 어머니께 설명해 드려야 할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다 자라지 못한 아이처럼 어머니 등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제 말은 민준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습니다. 나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안 들으시는 걸. 아니면 감히 말을 못한 건가요? 어머니가 서운해 하실까봐, 화내실까봐. 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민준 씨. 항상 당신 가족이 최우선이었지. 당신 아내였던 나는 어찌 되든 상관없었고. 하지만 난 이제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당신 어머니의 불합리함과 당신의 나약함을 견뎌야 할 의무가 없다고요. 아들이 저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것을 보자 박 여사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울고불고하며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팔자야. 자식 다 키워놨더니 이제 전처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하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못된 며느리를 들였을까. 익숙한 연극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악어의 눈물에 이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후에는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더 깊이 몰입해서 연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연극은 그만하세요. 소용없으니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똑바로 말씀하세요. 저 연극 볼 시간 없으니까요. 제 단호함에 박 여사는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다시 적대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네가 민호를 다시 회사에 받아주길 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예전처럼 우리 집에 생활비를 보내줘야겠어. 너처럼 돈도 많은데 전 시댁에 조금 보태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마침내 여우가 꼬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탐욕스러운 어머니와 비겁한 아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절대 안 되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답했습니다. 제 회사 문은 배신자를 환영하지 않고 제 돈은 이제 누구에게도 거저주지 않을 겁니다. 두 분 돌아가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박 여사의 고함과 욕설을 뒤로 한 채 단호하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정면 대결은 제 기력을 상당히 소진시켰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더 이상 만만하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선은 그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 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의 욕설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도 그녀의 악독한 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욕하는 것에서부터 구경하러 나온 호기심 많은 이웃들에게 하소연하고 우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제 며느리가 돈 좀 벌었다고 시어미를 박대하고 시동생을 길바닥으로 내쫓았어요. 안 보소. 우리 집안은 정말 복도 없지.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쿵쿵 치며 이보다 더 가식적일 수 없는 비극을 연기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거지꼴이었을 때 우리 집에서 걷어주고 우리 민준이가 사랑해줘서 오늘날이 있는 건데 이제 대표랍시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 몬다고 시댁을 거지 취급하네요. 심지어 자기 시동생인 민호를 회사에서 쫓아내서 살기를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박 여사의 뻔뻔한 왜곡에 제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녀가 제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도록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그녀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울부짖던 박 여사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모두 저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보지 않고 모여있는 이웃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저는 이 집 주인 서연입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집안일이라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저 분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시니 저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한 번은 명확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제 전남편의 어머니입니다. 저희는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것이 바람나서 남자를 따르니 우리 민준이가 이혼해 준 거지.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는지는 법이 증명해 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댁에서 저를 거둬주셨다고 하셨죠.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는 아주머니 댁 돈 한 푼 없이 제 맨손으로 일군 것입니다. 이 아파트도 제 피땀으로 번 돈으로 결혼 전에 산 것이고요. 제가 타는 차도 제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전 시댁에 단 한 푼도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멈췄다가 더욱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2년 가까이 제가 아주머니 댁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박대했다고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집 수리비, 가구, 구입비, 아주머니 귀한 아드님께 사들인 수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매달 들인 생활비까지 제가 지출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은 박대한 건가요? 저는 박 여사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시동생을 길바닥으로 내쫓았다 하셨죠. 아주머니 아들 민호 씨는 제가 회사에 꽂아줬습니다. 능력도 없었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줬습니다. 하지만 그가 뭘 했습니까? 고객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겼고 제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제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합니까? 이웃들은 이제 다른 눈으로 박 여사와 민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초기 하소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저는 다시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제 등 뒤에서는 아들에게 제 회사를 빼앗을 방법을 찾으라고 부추기셨죠. 여자는 집에서 큰일하는 남편이나 뒷바라지해야 한다면서요. 제가 그 말을 모를 줄 아셨습니까? 이 순간 박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연극은 무참히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네가 지어내는 거야. 증거 있어? 증거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이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제 말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고 이미 긴장감이 감돌던 복도의 공기는 더욱 숨 막히게 변했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증거가 있다고 말하자 박 여사와 민준의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태도에서 약간의 혼란스러움으로 바뀌었고 민준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뒤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에 있는 캐비닛으로 직진해 조심스럽게 잠가둔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과 전 시댁이 제게 안겨준 배신의 증거들을 보관해 둔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사용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그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철제 상자를 들고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구석에 있는 작은 장식 테이블 위에 상자를 놓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증거를 원하신다고요?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저는 첫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A사 용지 뭉치였습니다. 이건 지난 2년간의 제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입니다. 제가 아주머니께, 민호 씨에게, 민준 씨에게 보낸 돈이 여기에 전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 금액, 송금 내용까지. 어머니 집 수리비, 민호 오토바이 구입비, 생활비. 총액은 1억 750만 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저는 가장 신뢰가 가보이는 나이든 남자 이웃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 안경을 쓰고 꼼꼼히 살핀 뒤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박 여사 모자를 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심판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머니와 민호 씨가 돈을 요구한 카카오톡 메시지들입니다. 서연아, 엄마 용돈 떨어졌다. 형수님, 새 휴대폰 사게 몇 푼만 줘요. 여보, 민호 오토바이 할부금 낼 때가 됐어. 전부 저장해뒀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드릴까요? 박 여사와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자 속 마지막 물건, 작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머니께서 가장 예상치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복도의 정적을 깨고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들어야 한다. 그 서연이란 애가 갈수록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잖아. 남자가 아내한테 경제권을 뺏기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걔가 돈이 너무 많아지면 널 무시할 수도 있고 다른 놈한테 가버리면 어떡해. 회사 지분을 내 손에 방법을 찾아야 해. 내 이름으로 해두라고. 걔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지.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주도권을 네가 쥐어야 한다고. 알겠니? 그건 틀림없는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복도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은 박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경악, 공포,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 역시 언젠가 이것을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침실에 있다가 우연히 박 여사와 민준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냥 지워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의 화난 김에 나온 말일 뿐이라고 애써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본성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옳고 그른지 다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참고 견뎠습니다. 제가 이혼한 것은 제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제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박 여사와 민주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모든 변명과 연극은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의 가면을 벗어던진 셈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 모자가 망연자실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비틀거리는 인형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온몸에서 피곤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한때는 깔끔했을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패쑥한 얼굴과 눈 밑에 다크서클이 뚜렷했습니다. 바로 민호였습니다. 아마 엄마와 형에게 전화가 닿지 않자
직접 여기까지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제 집 앞에 모인 사람들과 특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엄마와 형을 보자 민호는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며 여전히 특유의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들 모여 있어요? 형수님, 왜 엄마랑 형을 집에 안 들여보내고 이래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저를 자연스럽게 형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민호의 등장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모든 관심은 다시 이 문제의 주인공에게 쏠렸습니다. 박 여사는 막내 아들을 보자마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가 아들의 팔을 붙잡고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민호야, 네가 왔구나. 네 형수 좀 봐라. 우리 식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 어미한테 누명까지 씌우고 있어. 그 말을 들은 민호는 가짜는 영웅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형수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 해고한 걸로는 부족해서 여기까지 와서 엄마랑 형한테 망신을 줘요. 저는 민호의 꼴을 보며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과잉 보호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입씨름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에 든 서류철에서 몇 장의 종이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당신 가족에게 망신을 줬다고? 그럼 이건 뭔지 한번 보시지. 저는 그에게 인쇄된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경쟁사 영업팀장인 최 팀장이라는 사람과 고객 정보를 거래한 증거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민호는 잠재 고객 명단과 프로젝트 견적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USB 안에는 제가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자네와 최 팀장의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지. 회사 기밀 정보 가격을 흥정하는 내용이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틀어줄까? 민호는 제 손에 들린 종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USB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은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제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형수님이 이런 걸?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허수아비 대표인 줄 알았어? 제가 비웃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널 의심했어. 회사 컴퓨터의 모든 활동은 감시되고 있었지.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내가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었어.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줬고 교묘하게 경고도 했지만 넌 뉘우칠 줄 몰랐지. 내 스스로 이 길을 택한 거야. 이 순간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집스럽고 거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모든 변명은 이 쇠 같은 증거들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도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사업에 대해 잘 모를 수는 있어도 자신들의 아들이자 동생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들 가족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도 한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연극은 막을 내렸고 오직 벌거벗은 진실과 참담함만이 남았습니다. 복도 공간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전 시댁 식구들, 세 사람은 마치 세계의 석상처럼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극을 충분히 구경한 이웃들도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호기심 많은 몇몇만이 결말을 보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조금의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지칠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멈출 줄 알았다면, 만약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염치와 자존심이 있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철제 상자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충분한 것 같네요. 제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모두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제부터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시고 제 집이나 회사로도 찾아오지 마세요. 저와 아주머니 댁의 모든 악연은 이 순간부로 완전히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 겁니다. 그걸 존중해 주세요. 당신은 아들이고 형이잖아요. 이제 당신 가족에게 책임감을 가지세요. 모든 짐과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당신이 한 짓이라면 상업 스파이 혐의로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 죄는 형량이 가볍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는 제 시동생이었던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오늘을 교훈 삼아 명심해요.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 스스로의 두 발로 서세요. 제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고 제 경계선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 가족이 계속해서 제 삶을 방해하고 괴롭힌다면 제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이 모든 증거를 넘길 겁니다. 그때는 일이 오늘처럼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건조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제 세계와 그들의 세계를 공식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밖에서는 박 여사의 흐느끼는 소리, 민준의 깊은 한숨 소리, 그리고 민호의 무서운 침묵이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서두르는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대결은 제 모든 힘을 소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가벼움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해냈다. 나는 감히 일어서서 나 자신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지켜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잔인하고 정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겪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평화를 얻기 위해 단호해져야만 합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바깥의 소란스러운 세계와 격리되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다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문의 등을 기댄 채 점점 느려지는 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 마치 생사를 건 전투를 치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놀라울 만큼 맑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가 부드러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전체를 물들이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강렬한 해방감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억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불만을 억눌렀습니다. 남편의 나약함에 대한 실망을 억눌렀습니다.
시동생의 게으름과 의존성에 대한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인내라는 이름의 망토를 스스로 두르고 한 번 참으면 9번 편안해진다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조금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의 인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날마다 더 크게 키웠을 뿐입니다. 그들은 저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겼고 저의 기여를 책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저를 착취하고 제 감정과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제가 물러설수록 그들은 더 다가왔습니다. 제가 침묵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저는 그 거짓된 망토를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억울함과 응어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그들의 진짜 얼굴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명예와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 이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수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종양을 제거한 것 같았습니다. 약간의 고통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볍고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인내가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단호함, 심지어 다른 사람 눈에는 약간 잔인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습니다. 잘못된 것, 나쁜 것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덕이 아니라 나약함이며 악을 돕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민호를 해고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 모자와의 관계에 선을 그은 것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존심과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저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미래에, 특히 민호는 제가 오늘 한 일이 그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은 수천 개의 별처럼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둡고 답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위해 스스로 밝은 빛을 밝힐 것입니다. 저는 의미 있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어느 집에서 풍겨오는 라일락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 가득 숨을 들이쉬며 온몸의 세포 속으로 스며드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과거는 등 뒤에 남았고 미래는 눈앞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내면적으로도 진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긴장감 넘쳤던 대결 이후 제 삶은 진정으로 평온이라는 두 글자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은 더 이상 정에 얽매인 빛 독촉 전화로 시끄럽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메일함은 협박과 애원이 뒤섞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제 집문도 더 이상 불청객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은 제 인생에서 증발해버린 듯 저에게 고요하고 맑은 공간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과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새로운 폭풍 전의 고요함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박 여사가 또 다른 계략을 꾸며 회사에서 저를 괴롭힐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확고한 증거들과 제 결연한 태도가 정말로 그들을 물러서게 만든 모양입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며 저와 계속 얽히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망신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완전히 안심하게 되자 저는 모든 시간과 정신을 일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고객 정보를 판 사건은 제가 신속하게 처리했지만 몇 가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저는 중요한 고객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사과하며
그들을 붙잡기 위한 새로운 우대 정책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영업팀과 회의를 열어 모두의 사기를 북돋우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일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시간을 잊고 일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제가 열정을 가진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고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짐이 저를 얼마나 억눌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시간과 정신, 그리고 돈까지 무의미한 일에 나누어 쓰느라 정작 제가 힘들게 키워온 소중한 자식 같은 회사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긴장된 업무를 마친 후 저는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진정한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누군가를 위해 요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유롭게 음식을 주문하거나 저를 위해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좋은 책을 읽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발코니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오랫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고 쇼핑하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모두 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화를 냈지만 무엇보다도 그 진흙탕에서 용감하게 빠져나온 저를 위해 기뻐해 주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 사람들이 배 아파서 잠도 못 자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더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유연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스파에 가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저를 위해 예쁜 옷들을 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훨씬 생기 있고 빛나며 활력이 넘치는 다른 여자가 보였습니다.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제 얼굴의 모든 슬픔과 피로의 흔적을 씻어낸 듯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제 자신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되찾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와 먼 곳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댁 없는 삶은 정말로 가볍고 숨쉬기 편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린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저의 평화로운 삶은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도 즐겁고 자유로운 독신 생활에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전 시댁 식구들이 다시는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날 저는 파트너와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전 시어머님과 민호 씨가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또야, 그들은 아직도 저를 놓아주지 않은 건가?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파트너에게 사과하고 다음 기회에 회의를 계속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파트너가 떠난 후 저는 심호흡을 하고 비서와 함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의 광경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울고불고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제 직원들부터 드나드는 고객들까지 여러분,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제 전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요. 그녀 옆에는 민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지친 모습은 아니었지만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서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의 태도는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고 대신 더 치밀하게 준비된 비극적인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울면서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가 직장을 잃은 후 다른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쁜 소문이 퍼져 고객 정보를 팔아넘긴 전과가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호가 할부로 산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매달 낼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마지막 기한이 다가온다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그들이 와서 차를 압류하고 소송을 걸 것이라고 했습니다. 걔가 소송당하면 미래는 끝장이에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 애의 한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형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동생을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박 여사는 마치 제가 모든 죄의 원흉인 것처럼 애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직원들은 주변에 서서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떤 이는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공개적인 난동 앞에서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들 모자 앞에 섰습니다. 저는 화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와 민호 씨,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우리 얘기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저를 보자 박 여사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제게 달려와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빌게. 우리 민호 좀 살려줘. 걔가 철이 없어서 잘못했어. 걔한테 살 길 좀 열어줘. 제발.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가 안기는 것을 피했습니다. 살 길은 스스로 만드는 거지 누가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모든 길을 막아버렸어요. 민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도전적인 기색은 없고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호가 사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고개 숙이는 것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기적인 행동들과 과거의 무례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 가족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떠올렸습니다. 용서는 몇 방울의 눈물과 뒤늦은 사과 한마디로 쉽게 베풀 수 있는 값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자가 모든 직원과 고객들 앞에서 비극을 연기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귀찮았습니다. 그들은 제 회사를 무슨 시장 바닥으로 생각하는 걸까? 왜 계속해서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걸까? 울고불고 애원하면 모든 잘못이 사라지고 제가 마음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박 여사가 저를 보고 애도 못 낳는다고 손가락질하던 날을, 민호가 형수 돈도 우리 형 돈이라며 거만하게 말하던 모습을, 제가 그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시달릴 때 민준이 보여주었던 무심한 표정을, 그 기억들은 제 심장을 차가운 갑옷처럼 감쌌고 저 악어의 눈물 앞에서 저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분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 영업에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1초도 얽히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호의 신발이었습니다. 낡아빠진 구두, 앞코는 달아해졌고 밑창도 닳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 회사에서 일하며 제가 돈을 대주던 시절에 신던 번쩍이는 명품 구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지 작은 디테일 하나였지만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겪고 있는 진짜 어려움과 궁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받으며 사는데 익숙했던 청년이 아무런 준비도 생존 기술도 없이 사회에 내던져지고 이력서에 5점까지 남겼으니 그의 미래는 정말로 암담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게 준 상처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한때는 정말 밉던 젊은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완전히 무감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풍파를 겪고도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선한 본능이었을 약간의 연민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를 돕자 제가 용서해서도 아니고 그 가족에게 남은 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손을 내밀어 구할 수 있었는데도 외면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게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돌아보자 박 여사와 민호는 희망의 빛이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좋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에 다시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도움은 공짜가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조건들이 따를 겁니다. 저는 그들 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의 타협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3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어요. 두 분이 절대적으로 따르겠다고 동의하면 민호 씨가 새 직장을 구하는 걸 도와주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돌아가시고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날 겁니다. 박 여사와 민호는 서로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어떤 조건이든 구명줄과 같았을 겁니다. 그럼 제 사무실로 올라오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하죠. 제 사생활이 더 이상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돌아 걸었고 그들 모자는 허둥지둥 일어나 옷을 털고는 조용히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제가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고 공정함을 확보하기 위해 저만의 규칙을 세울 것입니다. 제 사무실의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는 로비의 혼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여사와 민호는 손님용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난동을 부리던 사람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의 고급스러운 나무 책상 뒤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침묵이 방을 감싸도록 내버려두며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것이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니라 진지한 협상이라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민호 씨와 아주머니 가족 모두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제3과 1의 방해나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요. 만약 위반 시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사용해 고소할 겁니다. 동의합니까, 민호 씨? 민호는 닭이 모이를 쪼듯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약속합니다. 좋아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아주머니 가족은 제가 그동안 대개 지출했던 총 1억 원을 저에게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당장 갚으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까. 하지만 분할해서 갚아야 합니다. 매달 5일에 제 계좌로
일 500만 원씩 20개월 동안 꾸준히 이체해야 해요. 이 돈은 제가 쓰지 않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 활동에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달에 일 5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돈을 받는 데만 익숙했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흥정을 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 돈은 좀 너무 많지 않니? 우리 형편이 지금 흥정은 없습니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조건이지 제한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민호 씨를 고소했다면 댁에서 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이보다 몇 배는 더 컸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징역까지 살아야 했고요. 아드님의 미래를 위해 한 달에 일 500만 원. 저는 아주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의 단호함에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쳐다보다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동의하마. 그리고 마지막 조건.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민호 씨의 취업을 돕고 댁에서 빚을 갚기 시작하면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저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각자 갈 길을 가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두 모자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와 펜을 가져와 위 세 가지 조건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부를 인쇄하여 그들이 꼼꼼히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한 후 두 모자 모두에게 서명하고 이름을 적도록 요구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증거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저는 한 부를 보관하고 다른 한 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명심하세요. 그들의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손에 쥐자 저는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문제들로부터 저를 보호해줄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저는 감정이나 모호한 용서 대신 지혜와 단호함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 경계를 존중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합의서가 체결된 후 저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새 직장을 찾아주기로 약속했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파트너 회사나 친한 친구에게 그를 소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신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호가 옛 버릇을 반복한다면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옛 지인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수공예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소박한 분이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공장에서 창고 관리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꼼꼼함과 성실함,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의 근무 환경도 꽤 힘들어서 편하게 앉아서 돈 버는 곳이 아니었기에 민호처럼 게으른 사람을 단련시키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촌 동생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건강하고 좋지만 약간 놀기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완전히 숨기지도 않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전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경계심을 가지면서도 민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묘하게 말한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내일 민호가 공장으로 와서 면접을 보고
괜찮으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기회야. 잡을지 말지는 자네에게 달렸어. 초봉은 내 회사만큼 높지 않을 거고 일도 훨씬 힘들 거야. 하지만 거기서 자네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자네 힘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베푸는 이 마지막 도움을 헛되게 하지 마. 민호는 종이 조각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두 단어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억지스러움 없는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건을 겪은 후 그는 자립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박 여사도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는 민호와 함께 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민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변할까? 아니면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굴복일까? 저는 알 수 없었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그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제 계좌로 정확히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송금 메모에는 단 2글자 채무 상환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약속대로 그 돈 전액을 새생명지원 자선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가끔 몇몇 사람들을 통해 민호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는 가구 공장에서 꽤 힘들게 일하며 피부는 까맣게 타고 몸도 많이 야위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불평하며 그만두려고도 했지만 아마도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의 압박과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을 겁니다. 점차 그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박 사장님은 그가 빠릿빠릿하거나 똑똑하지는 않지만 부지런해졌고 예전처럼 게으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도 약간의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제 단호한 결정이 완전히 잔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만 성장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 뼈아픈 실패가 민호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값비싼 교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늦고 어려웠지만 결코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창밖의 풍경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개월간의 채무 상환 계약도 어느새 끝이 났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제 계좌에는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고 저는 조용히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 돈의 흐름은 저와 전 시댁을 잇는 마지막 보이지 않는 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끈마저 끊어졌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 삶은 원만함이라는 2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 회사는 점점 더 견고하게 성장했습니다. 민호 사건 이후 저는 모든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충성스럽고 유능한 인재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러 큰 계약을 성사시키며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는 여성 CEO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서장들에게 일을 믿고 맡기며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꿈만 꾸던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국내의 푸른 해변부터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까지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각각의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시야를 넓히며 영혼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고 꽃꽂이 수업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등산에도 도전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옛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돈독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더 열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몇몇 좋은 남자들이 다가와 고백했지만 저는 모두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결혼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자유로운 삶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변할 필요 없이 제 자신으로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마도 인연은 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 평온함을 온전히 즐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모임에서 누군가 무심코 민준이나 그의 가족 이름을 언급해도 제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낯선 사람, 낡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민준도 더 어린 여자와 재혼했고 그들의 삶에도 나름의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는 제 인생을 방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제 아파트에서 일어나 바닥에서 춤추는 햇살을 보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저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폭풍우를 이겨낼 만큼 강했던 제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저 자신을 되찾기 위해 제게 속하지 않았던 것들을 과감히 버린 용기에 감사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행복한 여정의 달콤한 순간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년이 흘러 저는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여성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몇 가닥 섞여 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미소는 항상 빛나고 눈빛은 언제나 평온함과 자유로움으로 반짝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인생은 저를 시험했고 온갖 쓰디쓴 맛과 달콤함을 맛보게 했지만 마침내 저에게 정말 원만한 결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 회사는 이제 견고한 입지를 다진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저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낸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젊은 세대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단지 고문 역할을 하며 가끔 회사에 들러 경험을 나누고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제 영혼의 자식과도 같은 회사가 나날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선 및 지역사회 활동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 시댁의 빚 상환금으로 시작했던 자선재단은 이제 크게 성장하여 수많은 불우한 이웃을 돕고 가난한 시골 지역에 많은 다리와 학교를 지었습니다. 저는 나눔과 배뜸 속에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습니다. 행복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시끄러운 카페나 쇼핑을 즐기지 않고 대신 조용한 오후에 티타임을 갖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식물을 가꾸거나 그저 함께 앉아 옛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소중해졌습니다. 가끔 몇몇 공통된 친구들을 통해 민호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구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년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작은 건자재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크게 번창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에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더 기쁜 소식은 그가 정말로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지만 누구나 그의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제 단호하지만 인간적인 결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은 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게으름과 의존성을 계속해서 감싸주고 지원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사랑, 즉 자유로운 삶과 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행복은 반드시 남편과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의 정해진 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평온이며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오후 발코니의 그네 의자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이 가볍고 만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헛되이 살지 않았습니다. 폭풍우를 지나 평온에 이른 삶을 살았습니다.